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정보 제공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어딜 가나 AI, 인공지능 이야기잖아요. 뭐 챗봇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려주는 AI, 작곡하는 AI,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정말 뜨겁죠. 근데 사실 그 AI 혁명 너머에서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기술 혁명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힘차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약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기존 컴퓨터와의 차이점에서 시작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다 비트라는 기본 단위를 쓰잖아요. 0 아니면 1, 딱 두 가지 상태로 정보를 처리하죠. 네, 그렇죠. 껐다 켰다, 스위치 같은 개념으로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정보 단위, 바로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이 큐비트라는 녀석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 이걸 중첩, 슈퍼션이라고 하죠. 이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 중첩이라는 게 정말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특징 중 하나죠. 마치 동전이 돌고 있을 때 앞면인지 뒷면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얽힌, 인탱글멘트라는 특성도 있어서 여러 큐비트가 서로 연결돼서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독특한 성질들 덕분에 특정 종류의 문제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이론적으로 훨씬 정말 압도적으로 빠른 계산이 가능해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단순히 계산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약 개발할 때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이나 새로운 소재 개발, 아니면 아주 복잡한 금융 모델링, 물류 최적화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기존 컴퓨터로는 사실상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계산이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런 문제들을 어쩌면 며칠, 아니 몇 시간 만에 풀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AI와 융합될 경우 2035년까지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1300조 원이라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가능성을 보고 전 세계의 기업들과 정보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라는 거죠. 네, 맞아요. 특히 오늘 저희가 주목할 두 기업이 이 경쟁의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컴퓨팅 분야의 오랜 강자 IBM과 상대적으로 젊지만 아주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이온큐입니다. 이 두 회사가 재미있는 게 같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지만 사용하는 기술 방식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까지 상당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마치 같은 산 정상을 오르는데 한쪽은 아주 잘 닦인 넓은 길로 꾸준히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다른 한쪽은 좀 험하지만 지름길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재밌는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두 거인 IBM과 아이온큐를 정말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기술적 특징은 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떻고 또 이들을 둘러싼 시장 환경은 어떤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자 컴퓨팅 시대의 기회와 또 리스크는 무엇일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면 왜 이 두 기업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거인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 IBM부터 시작해 볼까요? IBM은 뭐 컴퓨터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랫동안 이 분야를 이끌어온 기업이죠. 그렇죠. 메인프레임부터 시작해서 PC 시대를 거쳐 지금의 클라우드, AI까지 정말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이 항상 있었던 기업입니다.
양자 컴퓨팅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IBM이 주력으로 삼는 양자 컴퓨팅 기술 방식은 초전도, 슈퍼컨덕팅 큐비트 방식입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정 금속이나 화합물을 아주 낮은 온도, 거의 절대 용도에 가깝게 냉각시키면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초전도 현상이거든요. IBM은 이 초전도 회로를 이용해서 큐비트를 만들고 제어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극저온이라고 하면 뭔가 운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엄청난 냉각 장치가 필요할 거고요. 아, 네. 그게 초전도 방식의 가장 큰 기술적 허들 중 하나입니다. 정말 거대한 특수 제작된 냉동 장치가 필요하고 외부의 미세한 열이나 전자기적 노이즈로부터 큐비트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죠.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M이 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겠죠. 장점은 뭔가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구현된 시스템상에서는 큐비트 간의 연산 속도가 다른 방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칩의 집적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요. IBM은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 및 극저온 기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빠른 연산 속도와 기존 기술과의 연계성,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IBM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IBM은 매년 자신들의 양자 컴퓨팅 기술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목표는 2026년까지 특정 산업 문제에서 기존의 최고 성능 컴퓨터, 즉 클래식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양자 우위, 퀀텀 어드밴티지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양자 우위,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성능 비교를 넘어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우위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더 잘 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이게 달성된다면 양자 컴퓨팅의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중요한 개념인 오류 내성과 관련이 깊다고요. 네, 맞습니다. 퀀텀 스탈링은 IBM이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오류내성 양자 컴퓨터의 코드명입니다. 여기서 오류내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까 큐비트가 중첩 상태 때문에 강력하다고 했는데 그만큼 또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오류가 쉽게 발생한다. 정확합니다. 양자 상태라는 것이 극도로 섬세하고 불안정해서 아주 작은 온도 변화나 진동, 심지어 우주 방사성 같은 외부 노이즈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서 큐비트 상태가 깨져버리거나 계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런 오류들이 누적되어서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져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 속도가 빨라도 중간에 오류가 계속 생기면 결과값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복잡하고 긴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일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류내성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이건 양자 컴퓨터 스스로 연산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또 그걸 수정해서 계산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묶어서 하나의 논리적 큐비트처럼 사용하고 서로 오류를 검증하고 보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마치 중요한 작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교차 검토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여러 물리적 큐비트가 힘을 합쳐서 오류에 강한 하나의 슈퍼 큐비트를 만드는 셈이죠. 이 오류 내성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어야만 비로소 양자 컴퓨터가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이나 대규모 금융 모델링처럼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신뢰성 있게 해결하는 진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 퀀텀 스탈링 목표는 IBM에게도 그리고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오류 내성, 정말 핵심적인 과제네요. 그런데 IBM의 전략을 보면 이런 하드웨어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생태계 구축인데요. 아, 맞습니다. IBM 전략의 또 다른 한 축,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생태계 전략입니다. IBM은 단순히 최고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와 키스케치죠. 네,
IBM은 이미 2016년부터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으로 자사의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IBM의 실제 양자 프로세스에 접속해서 직접 코드를 짜고 실행해 볼 수 있게 한 거죠. 현재까지 75개로 넘는 다양한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해 왔다고 하니 접근성 확대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죠. 누구나 양자 컴퓨터를 써볼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는 거네요. 그럼 키스킷은 뭔가요? 키스킷은 IBM이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입니다. 파이썬 기반이라서 많은 개발자들에게 친숙하고요. 이걸 이용하면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또 실제 IBM 양자 하드웨어에서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게 IBM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IBM 생태계 전략의 핵심인데요. 오픈소스 정책을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 연구자, 학생들이 키스킷을 사용하게 만들고 키스킷을 이용한 연구 결과나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쌓이게 하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로 PC 생태계를 장악했던 것처럼요. 아, 그러고 보니 엔비디아의 큐다 플랫폼과 비교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큐다가 GPU 컴퓨팅의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떠나기 어렵게 만든 것처럼 IBM도 키스킷을 통해 개발자들을 자신들의 양자 시스템에 묶어두려는 일종의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네, 정확히 그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개발자들이 키스킷이라는 언어와 도구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IBM의 양자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키스킷으로 개발된 수많은 코드 자산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령 나중에 다른 경쟁사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IBM을 따라잡거나 혹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력하게 구축된 키스킷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성능 경쟁은 언젠가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만 한번 구축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개발자들의 익숙함은 쉽게 바꾸기 어렵거든요. IBM은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으로 판을 옮기려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 전략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든든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IBM의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이 IBM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IBM은 여전히 메인프레임 서버나 기업용 소프트웨어, 컨설팅 같은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 부문에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에 수십 년간 꾸준히 그리고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최근 실적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7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2.80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AI 워클로드 도입이 늘어나면서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수요가 증가했고 이게 인프라 부문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AI 덕분에 기존 사업도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안정적인 기반이 있으니 양자 컴퓨팅이라는 정말 긴 호흡의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IBM은 2017년부터 2025년 초까지 양자 컴퓨팅 관련 비즈니스에서 누적으로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장의 큰 매출은 아니지만 상업적인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군요. 꾸준한 투자와 더불어 실제 수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하락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2분기 전체 실적은 예상을 웃돌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약간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IBM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나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과 별개로 현재 회사의 주 수입원인 기존 사업들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느냐가 IBM에게는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IBM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IBM은 오랜 역사와 탄탄한 재무 기반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에 아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생태계 건설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 큐비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성능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플랫폼과 키스킷이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해 시장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궁극적인 목표는 신뢰성 있는 계산이 가능한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을 찾는다면 IBM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의 성장성 유지라는 과제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거인 IBM의 행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아주 다른 색깔을 가진 또 다른 주자, 아이온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IBM 같은 거대 기업과는 달리 오직 양자 컴퓨팅 하나에만 집중하는 퓨어 플레이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온큐는 2015년에 설립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회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팅 시장의 성장과 거의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회사죠. 그리고 IBM이 초전도 방식을 쓰는 것과 달리 아이온큐는 포획 이온 또는 이온 트랩이라고 불리는 전혀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죠. 이온 트랩 방식은 말 그대로 이온, 즉 전기를 띤 원자를 진공상태의 칩 위에 띄워놓고 강력한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공중에 붙잡아 두는 겁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 그물로 이온들을 하나하나 포획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붙잡힌 이온들에게 특정 주파수의 레이저를 정밀하게 쏘아서 큐비트 상태를 제어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와,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정교한 기술일 것 같은데요. 초전도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온 트랩 방식의 장단점은 뭔가요? 가장 큰 장점은 큐비트 자체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초전도 큐비트는 주변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해서 양자 상태가 금방 깨지기 쉬운데 이걸 결맞음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이온 트랩 큐비트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큐비트가 안정적일수록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율, 에러 레이트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아, 오류율이 낮다. 아까 IBM 이야기할 때 나왔던 오류 내성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이온 트랩 방식은 태생적으로 오류가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이온 트랩 방식의 핵심적인 강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연산 속도 자체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초전도 방식에 비해 다소 느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속도보다는 오류 없이 정확하게 결과를 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온 트랩 방식의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까 잠깐 나왔던 자동차 비유를 다시 써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IBM의 초전도 방식이 아주 매끄러운 트랙에서 극한의 스피드를 내는 드래그 레이서 같다면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속도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좀 더 울퉁불퉁하고 긴 코스를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륜구동 오프로더에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거 정말 적절한 비유인데요. 특히 복잡하고 긴 계산, 즉 마라톤 같은 문제에서는 당장의 최고 속도보다는 꾸준히 오류 없이 달릴 수 있는 안정성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온 트랩 방식이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장점도 있다고요. 운영 환경 측면에서요. 아, 네. 이게 또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요. 초전도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냉각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온 트랩 방식은 그 정도까지 극한의 냉각은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상온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냉각과 진공 환경 유지가 필요하지만 초전도 방식에 비하면 훨씬 덜 까다롭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또 소비되는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작고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이동형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장기적인 확장성 측면에서는 분명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기술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아이온큐가 추구하는 전략은 IBM과는 상당히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BM이 생태계 구축과 장기적인 오류 내성 구현에 집중한다면 아이온큐는 지금 당장 실제 산업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아이온큐의 행보를 보면 양자 컴퓨터는 아직 먼 미래의 기술이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신들의 이온 트랩 기술이 가진 안정성과 낮은 오류율을 바탕으로 현재 수준의 기술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산업 문제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제약회사와의 협력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 물질의 분자 구조를 분석하고 상호작용을 예측하는데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하려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ORNL과는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그리드 최적화 문제를 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눈에 띄던데요. 그렇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양자 컴퓨팅 플랫폼인 브라켓을 통해서 아이온큐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엔비디아와는 양자 컴퓨팅과 고성능 컴퓨팅, HPC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양자 컴퓨터는 이미 당신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IBM의 거시적인 생태계 구축과는 다른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족집게식 가치 증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AIST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ST 같은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연구 및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내 메릴랜드 지역에 최초의 상업용 양자 컴퓨팅 제조 및 네트워킹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 표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글로벌 양자 컴퓨팅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런 공격적이고 빠른 행보는 재무적인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IBM 실적 이야기 할 때도 잠깐 언급됐지만 아이온큐의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07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1.8%나 둡증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고요. 이 정도 성장률은 정말 폭발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81.8% 성장, 대단하네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간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8,2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달러까지 연간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치를 올려잡았습니다. 회사가 자신들의 기술력과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런 성장을 뒷받침할 자금 확보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1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요. 네, 최근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등가물이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수준까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아이온큐 같은 성장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실탄이거든요. 앞으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자금 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역동적인 모습인데요. 기술 개발, 빠른 상용화, 폭발적인 성장, 든든한 자금 확보, 뭔가 거침없이 질주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있겠죠. 이런 고성장 기업에는 늘 따라붙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동성에는 분명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역시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 수준입니다. 아이온큐는 아직 적자 상태,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 매출 비율 PSR 같은 지표가 무려 380배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PSR 380배.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다른 기술주들과 비교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극도로 높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현재 주가에는 미래의 엄청난 성장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가 제시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또 상업적인 성공 사례들을 계속해서 증명해내야만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거나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제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를 보면 매출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순손실 규모 역시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아이온큐의 성장성에는 환호하면서도 수익성 개선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인지해야겠네요. 그럼 아이온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이라는 혁신적인 양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개척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자체가 가진 잠재력, 특히 낮은 오류율과 상원 삭동 가능성 등을 무기로 삼아 실험실을 넘어서 실제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상업적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가파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성공하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 적자 상태이고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과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높은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준비가 된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IBM과는 정말 상반된 매력을 가진 기업이죠. 네. 정말 IBM과 아이온큐 두 기업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한쪽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긴 호흡으로 생태계를 만들며 궁극의 기술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한쪽은 혁신 기술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당장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흥미로운 대결 구도입니다. 그렇죠. 어느 쪽의 전략이 결국 더 성공적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방식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이야기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두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산업 전반의 환경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단순히 IBM과 아이온큐 둘만의 싸움은 아닐 테니까요. 다른 경쟁자들은 누가 있고 또 이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산업 전체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포터's Five Forces 모델을 간략하게 적용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 나는 IBM과 아이온큐 외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정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으며 자체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에 나서고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시커머 프로세서로 초기에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논란도 있었지만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토폴로지컬 큐비트라는 아직은 이론 단계에 가깝지만 구현만 된다면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리게치 컴퓨팅처럼 초전도 방식에 집중하는 또 다른 상장사도 있고 아직 비상장이지만 광자 방식을 연구하는 사이컨텀이나 하니웰과 케임브리지 퀀텀의 합병으로 탄생한 퀀티늄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한 기술 방식들이 경쟁하고 있네요. 초전도, 이온 트랩, 광자, 토폴로지컬. 아직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방식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뚜렷해서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이게 현재 양자 컴퓨팅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도 높다는 의미고요. 그럼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가 쉬울지 아니면 어려울지요? 기술 장벽이 워낙 독하 보이는데요. 신규 진입 위협은 중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고도의 물리학, 재료공학, 컴퓨터 과학 지식이 융합되어야 하고 초기 연구개발 R&D와 설비 투자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죠. 그렇죠. 수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국의 양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나 EU의 퀀텀 플래그십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 정부 지원이 새로운 스타트업의 탄생이나 기존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IBM 사례에서 봤듯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양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모델이 확산되면서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지만 정부 지원과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변수 때문에 완전히 닫힌 시장은 아니고 언제든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인들, 공급자 교섭력과 구매자 교섭력은 어떤가요? 이 두 가지는 현재로서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소재나 장비 공급사들이 있겠지만 아직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이고 기술 방식도 다양해서 특정 공급자가 강력한 교섭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체 가능한 공급처를 찾거나 자체 개발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죠. 구매자 측면은요?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할 고객들의 힘은 어떤가요? 현재 양자 컴퓨팅의 주요 고객은 주로 대규모 연구기관이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부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가격보다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 자체나 기술 접근성,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들이 가격을 후려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보다는 기술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앞으로 시장이 성숙해지면 구매자 교섭력도 점차 강해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제의 위협인데요. 이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존의 슈퍼컴퓨터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양자 컴퓨팅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체제 위협은 높음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양자 컴퓨터가 이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당장 현실 세계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은 여전히 기존의 고성능 컴퓨팅, HPC, 즉 슈퍼컴퓨터들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슈퍼컴퓨터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계산 속도가 조금 빠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기존의 클래식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없거나 혹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특정 문제 영역에서 명확하게 양자 우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 양자 우위를 보여줘야 하는 특정 문제 영역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수많은 변수와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항공기 운항 스케줄 최적화, 대규모 물류 네트워크 효율화,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시뮬레이션, 특히 양자 수준의 미시세계를 다루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새로운 촉매나 신소재 개발을 위한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 예측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연 자체가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더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는 인공지능 AI 및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유형의 패턴을 발견하는 등의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줘야만 비로소 슈퍼컴퓨터라는 강력한 대체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군요. IBM이 2026년 목표로 내건 양자 우위 달성이 그래서 더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가 넘어야 할 중요한 허들이자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 방식으로 어떤 문제 영역에서 가장 먼저 의미 있는 양자 우위를 달성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증명해내느냐가 향후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경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IBM과 아이언큐의 서로 다른 전략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양자 우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각자의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IBM은 초전도 기술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올인해성이라는 궁극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며 키스킷 생태계를 통해 그 우위를 확산시키려는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기술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특정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빠르게 작은 성공, 퀵 윈수대를 쌓아가면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를 넘어 다가오는 거대한 기술 혁명, 양자 컴퓨팅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두 플레이어, IBM과 아이온큐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IBM은 컴퓨팅 산업의 오랜 역사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체계적인 생태계 건설자의 모습이었죠. 초전도 큐비트 기술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능을 개선하며 2029년까지 오류내성 양자 컴퓨터 구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성 확대와 키스킷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 기반은 이러한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고요. 반면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에만 집중하는 역동적인 개척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IBM과는 다른 이온 트랩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의 특징인 높은 큐비트 안정성과 낮은 오류율, 그리고 상온 작동 가능성이라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빠른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죠. 실제 산업 문제 해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성공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적자 상태이고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높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기업을 보면서 여러분께서도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파도를 타는 방식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IBM에 주목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잘 닦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위를 달릴 수많은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전체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표준이 될 가능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거죠. 반면 아이온큐에 주목하는 것은 아직 길이 험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특정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오프로드 차량 자체의 성능과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추구하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죠. 여러분 각자의 관점이나 투자 성향, 그리고 미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두 기업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양자 시대를 읽는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IBM이든 아이온큐든 혹은 앞으로 등장할 또 다른 어떤 기업이 결국 양자 컴퓨팅 경쟁의 승자가 되던 간에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줄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과연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오게 될까요? 단순히 계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결과적인 측면을 넘어서 어떤 유형의 과제를 해결할 때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하게 효율적인 태양전지 소재를 설계하거나 개인 맞춤형 암치료법을 개발하거나 혹은 기후변화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난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 양자 컴퓨팅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 어쩌면 그 해답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 분야의 진정한 승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IBM과 아이온큐라는 두 기업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봤는데요. 여러분께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 두 기업의 행보,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을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